정치로부터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민중은 자칫 종교적인 구원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이 밝은 치자는 민중이 지나치게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헤아림이 깊은 식자는 오히려 그걸 근심한다. 어떤 가르침의 참됨과 거룩함은 종종 믿는 무리의 늘어남과 세속적인 가멸음이 쌓임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열의 아홉은 정치로 축구 어기져 찾아간 민중의 몸과 마음을 더욱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믿음과 우러름을 쌓은 가르침에서조차도 그 회당이나 사원이 가장 크고 화려하며 요란한 말과 몇 푼이 돈으로 구원을 사려는 무리가 가장 많을 때가 바로 그 가르침이 가장 썩고 더럽혀진 때와 일치함을 자주 볼 수 있으니, 하물며 출발부터가 세상을 속이고 사람의 눈과 귀를 홀리는 사된 가르침에 있어서랴 후한도 끝나가는 영제 때의 세상이 또한 그러하였다. 조정이 썩어 모든 관리가 벼슬하는 도둑놈 즉 관비라 불릴 지경이 되니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은 자연 요사스런 가르침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희평 5년 9월 어느 날이었다. 병으로 벼슬길을 물러난 선비가 응거하며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별채의 한방에서는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그 선비가 아끼는 두 제자를 불러놓고 천하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지금 세상은 요사스런 기운으로 뒤덮여가고 있다. 한중 지방에는 장릉 장영 부자로 이어지는 오두미도란 게 널리 퍼지고 있고, 중원에는 도사오길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태평도가 마른 풀밭에 있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태평도는 몇 년 전 거록당의 장각이란 자가 자칭 남한오선이란 늙은이로부터 태평경을 물려받은 뒤로부터 갑자기 세력이 늘어나 이제는 청주, 유주, 연주, 기주를 비롯해 멀리 서주, 양주, 예주, 형주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다. 멀지 않아 반드시 천하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선비의 이름은 노식자는 탁군 어려서부터 당대의 석학인 마용의 문화에 들어 역시 뒷날의 대학자인 정연 등과 함께 배웠는데 일찍 고금을 두루 통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의 학풍은 정밀하면서도 장구에 얽매이는 법이 없었고 한 술을 마실 만큼 호방하였으나 사부는 그리 즐겨하지 않았다. 성정 이굿세고 절의를 숭상하였으며 젊을 때부터 뜻이 커서 소소한 주군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았다. 영재건영 연간의 pak사로 처음 벼슬길에 나섰으나 오래전에 문무를 겸한 제주가 인정되어 구강태수를 제수받고 남쪽 오랑캐의 난을 평정했다. 뒷날 병을 얻어 고향인 탁군으로 돌아온 그는 병이 나은 뒤에도 어지러운 조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역수가의 초당을 얽고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상서장구, 삼례해고 등의 책을 쓰는 한편 그의 명성을 듣고 원근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해 문화를 열었다. 그러기를 몇 년 다시 남쪽 오랑캐가 난을 일으키자 조정은 구강태수 시절의 선정으로 그들 오랑캐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를 이번에는 여강태수로 불렀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문화를 닫게 된 그는 여러 제자 가운데서도 특히 아끼던 그 두 사람을 불러 작별 겸 뒷날을 위하여 당부삼아 천하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방산이 술산이 하는 자들이나 무당과 점쟁이 따위가 간사한 말과 교묘한 속임수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홀려 재물을 빼앗고 분열을 희롱하는 것은 전에도 있어 온 일입니다. 때가 오면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흩어져 생업으로 돌아가려니와 오히려 천하를 위해 근심해야 할 염통과 창자의 병은 조정에 있지는 않을는지요. 아랫자리에 단정히 앉아 노식의 말을 듣고 있던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조심스레 반문했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다른 하나보다 대여섯은 더 많아 보이는 쪽이었다. 키가 8자의 첫눈에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위엄있는 풍채였는데 그에 못지않은 것이 우렁찬 목소리였다. 스승 앞이라 낮춘다고 낮춘 것이지만 마치 깊은 굴에서 울려나오는 호랑이의 울음이나 먼 데서 들려오는 우레소리처럼 방 안이 온통 그 울림으로 가득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공손찬, 자는 백규였는데 요서 영지 사람이었다. 한미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군리가 되었으나 태수가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외딸을 주어 사위로 삼은 뒤 멀리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낸 것이었다. 뒷날 동북의 효응으로 천하의 원소와 자응을 겨루게 될 그를 진작에 알아본 태수의 안목도 놀랍지만 나이 이미 20을 넘고 처자까지 있는 몸으로 몇 년씩 집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그 또한 분명 예사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정성이나 열의만큼 성취가 따라주지 못해 그것이 갑작스레 떠나야 하는 스승에게는 한 까닭 아쉬움이었다. 따지고 보면 공손찬의 말은 일견 옳았다. 태평도를 믿는 무리가 날로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하층 백성들 사이에 혼이 있을 수 있는 일로 아직 어떤 위험스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보다는 궁궐 안에서 아무한 천자를 싸고 돌며 갖은 행악을 다저지르고 있는 10명의 간특한 한관 쪽이 병이라면 훨씬 무서운 병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공손찬 이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평범했다.
외척과 더불어 후한 사회를 안에서 무너지게 한 황간이화는 이미 멀리 화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황간이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상시가 되고 난 뒤인데 원래 넷밖에 두지 못하게 된 그 중상시가 10명으로 늘어나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외척을 당할 만한 세력으로 자라난 것이었다. 그러나 외척의 권위는 황제가 바뀌거나 섭정하던 모후의 죽음으로 흔들리게 되지만 황간은 비교적 영향이 적어 그 뒤 몇 차례의 권력 다툼에서 황간은 항상 이길 수가 있었다. 화제 때 하간 정중이 정권을 잡고 있던 외척 두시일족을 죽이고 후에 봉해진일이나 순제 때 손정 등 19명이 역시 외척 여면 등을 죽이고 여루가 된일 그리고 한제 때의 선초, 당영 등이 대장군 양기를 자살케 한 것과 영제 때의 조절 등이 역시 대장군 두무를 자살케 한 것 따위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거기다가 다시 두 번에 걸친 당고의 화를 일으켜 또 하나 적대 세력인 이른바 청이라는 사족들을 조정해서 물고 죽이자 세상은 온전히 황간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황제는온이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황간들에게 둘러싸인 허수아비가 되고 착하고 어진이들이 모두 떠나버린 조정에는 황간들과 선을 뗀 간신배들만 득실거리게 된 것이었다. 황간들은 개인적인 탐욕이나 그 위세에 끼된 족당들의 횡포로도 나라에 큰 해를 끼쳤지만 무엇보다도 큰 잘못은 황제에게 권하여 공공연히 관직을 판 일이었다. 돈으로 산 관작이고 보니 모든 관리는 그 미천 뽑기에 바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세금이 한 해 수확량의 몇 배에 이르기도 했다. 때로 외상으로 관직을 팔기도 했는데 그때는 관작의 값이 현금 때의 2배 이상이었지만 1년만 지나면 그걸 갚고도 남는 것이 있었다 하니 백성들이 당한 수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 같은 일을 이미 한 차례 벼슬살이를 한 적이 있는 노식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삼 황간의 폐해를 말하는 제자를 약간 민망스러운 눈길로 내려보던 노식이 곧 타이르듯 말했다. 백규의 말뜻은 짐작이 간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종기나 드러난 병은 다스리기가 쉽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십상시는 이미 선제 때부터 천하가 다 아는 한조의 종기요 병이다. 멀지 않아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다스려질 것이다. 또 나도 지금은 여강태수로 가지만 오래자나 조정에 부름이 있을 것이다. 듣기에 채용, 양표, 마일제, 한설 등의 뜻을 같이 하는 옛벗들도 비록 동간의 한직이긴 하나 이미 낙양에 돌아와 있다 한다. 모두가 충의로 힘을 합치면 길이 없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태평도의 무리는 이 나라의 숨은 종기요 드러나지 않은 병이다. 아직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나 한번 겉으로 드러나면 온몸에 피가 썩고 오장육부가 가진무르는 괴로움을 이 나라와 백성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병을 풀어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꾸는 여전히 씩씩했다.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데 무슨 제목으로 그들을 잡아들이겠느냐. 더구나 저들은 아직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비에 관부는 오히려 도둑 때보다 더 큰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다. 그제서야 공손찬도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스승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는 듯이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 사제간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 하나가 천천히 이를 열었다. 스승님께서 특히 저희를 부르신 것은 달리 하명하실 일이 있어서인 줄 짐작되옵니다만 어눌한 것 같으면서도 되도록 말수를 줄이려는 화법이었다. 이제 스승님의 뜻은 대강 짐작할 듯도 하오니 저희가 해야 할 바나 일러주십시오. 란 뜻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없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들렸다. 겨우 17이나 되었을까.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크고 그윽한 눈이며 우뚝 않고 볼까지 축 늘어진 두툼한 귓밥이나 미소가 떠도는 듯한 붉은 입술 같은 데서는 곁에 앉은 공손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공손찬의 위엄이 굳세고 거친 힘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의 것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덕에서 우러난 듯한 위엄이었다. 거기다가 일어서면 무릎까지 닿을 것 같은 긴팔도 이상하게 귀인의 상을 더하는 것 같았다. 그 소년 이성은 한실 의종친의 성은 유효 이름은 비에 자는 현덕으로 스승인 노식과 마찬가지인 탁군 탁현이 고향이었다. 핏줄로 따지면 전한 경제의 현손이 되는데 중산 정왕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록 정우가 되면서 탁군에 자리 잡고 살게 된 유씨의 한 갈래였다. 그의 조부 유흥은 효렴에 뽑히어 동군의 현령을 지냈고 그의 아비 유흥도 대를 이어 지방관리를 지냈으나 그가 어렸을 적에 죽었다. 그 바람에 홀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되니 자연살이가 어려워져 어렸을 때는 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 살림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노식의 문화에 들어 배울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정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집안 아저씨뻘 되는 유언기의 도움 덕분이었다.
유비의 비범함을 보고 일찍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어오던 그는 유비가 15 나던 해 자신의 아들 유덕영과 나란히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제법 나이차가 남에도 유비와 공손찬이 형제처럼 마음을 터놓고 사귀게 된 것은 아마도 남의 도움을 받아 배움을 얻게 된 서로의 비슷한 처지 때문이었으리라. 유비가 오히려 나이든 공손찬보다 더 잘 자신의 속마음을 읽고 물어오자 노식은 대답 대신 잠시 미소와 함께 어린 제자를 바라보았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묘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남달리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러 제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있으면 무슨 환한 빛에라도 둘러싸인 듯한 눈에 드러나는 얼굴이었고 7자 5치에 키도 10자가 넘는 다른 제자보다 우뚝해 보이는 것이었다.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써 서책에 매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대강을 이해하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다. 거기다가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사람과의 사귐이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온화한 미소뿐 지나치리만큼 말수가 적고 움직임에도 애써 남의 비위를 맞추려 들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와 사귀기를 원하는 동문들이 몰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엄격하여 제자들 앞에서는 좀채 웃음을 보이지 않는 노식 자신마저도 그 어린 제자만 대하면 까닭없이 샘솟는 애정과 기대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잘 닦고 다듬으면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 어쩌면 내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이 아이를 가르친 일 하나만으로 충분할는지 모른다. 그것이 유비를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노식의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었다. 사실 갑작스런 조정의 부름을 받고 출사의 결의를 굳힐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유비였다. 문화에 거두어들인 지 겨우 이태 남짓, 아직은 학문도 제대로 털을 잡지 못한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야 하는 스승의 아쉬움 때문이었다. 무릇 건세란 재물과 같아서 위로 높은 묘단 것이건 아래로 낮은 민초들 사이의 것이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이미 말했듯 태평도의 무리 역시 지금은 백성들 사이에 사사로운 믿음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이대로 세력이 불어나면 멀지 않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따르는 무리만으로 만족할지 모르나 차츰 힘이 생기면 관부를 얕보게 되고 마침내는 천하를 넘보게 될 것이 뻔하다. 실로 이 스승이 근심하는 바다. 노식은 유비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다시 태평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 태도로 보아 겉으로는 세상 일에 무심한 채 학문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몇 년 동안에도 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유비가 짐작한 것이라면 바로 스승의 그런 점이었다.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기야 전에도 이런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고 백성을 홀리는 수법이 잘못 절묘하기 때문이다. 저들은 노자의 가르침을 빌려와 그 현모함을 꾸미고 병을 치료하되 부적 태운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하여 요행병이 나오면 자기들의 영험함 턱대기요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죄를 다 씻지 않았다 하여 병자의 탓으로 돌리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거짓과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 거기다가 또 저들의 검은 속셈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요즘 들어 한간에 퍼지고 있는 참여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푸른 하늘은 지난 권령 2년 온덕전에 떨어져 군신을 놀라게 한 푸른뱀에 빗대어 우리 한조를 말했소매 분명하고 천하가 뒤집히는 애로 잡고 있는 갑자녀는 이제 몇 해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짧은 동안에 이 안의 천하를 엿볼 만한 세력이 저돌 말고 누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저들은 또 가르침의 머리에 노자 외에 황제까지 내세워 황로지학이라 부르거니와 특별히 누른 빛깔을 숭상하니 그 참여에 누른 하늘은 저들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옵니까? 그제서야 공손찬도 어두운 표정이 되어 다시 그렇게 물었다. 노식은 거기서 다시 한동안 두 제자를 번갈아 살피더니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스승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멀지 않은 난세의 예감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난세를 말해왔으나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그저 여러 조짐일 뿐이다. 진정한 난세가 오면 그 참상은 필설로 형언할 수 있는 바가 아닐 것이다. 뜻을 강호해둔 지 오래이면서도 내가 이렇게 서둘러 혼탁한 조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작은 힘이나마 보태 그 참혹한 난세를 막아보고자 함이다. 하지만 말은 쉬어도 우리 몇몇 청이만으로 과연 한조의 오랜 고질인 황간의 횡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잘해야 또 다른 당고에 화나 면할까 말까 한데 무슨 힘이 남아 이름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력 의모임과 휴러짐까지 관여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바로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너희 둘만 따로 부른 까닭이 있다. 너희 둘은 책 읽기를 즐겨 경전의 장구에도 밟지 못하고 시사에 빠져 문장을 곱게 다듬지도 않았다. 배우는 자로서는 마땅히 그 게으름의 벌을 받아야 하나. 내가 크게 너희를 꾸짖지 않은 것은 그래도 너희가 배움의 큰 가지와 줄기는 항상 잡고 있기 때문이며 시절 또한 장부가 장구에 매달리고 사부나 읊조리며 보낼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난세가 이르면 필요한 것은 문장과 학식이나 사사로운 수양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힘이다. 나는 성규의 씩씩하고 굳건한 기계와 현덕의 부드러우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몸가짐에서 그와 비슷한 힘을 느낀다.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거든 비록 초야에 있더라도 그 힘을 길러 흔들리는 우리 한조의 기둥이 되거라. 저들이 요사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현혹시키거든 너희는 참된 덕으로 깨우쳐주고 거짓과 속임으로 불측한 세력을 키워가거든 인의와 협행으로 흩어버려라. 이미 한 해 천하는 100사람의 벼슬아치보다 사랑의 오른 선비가 더 많은 백성을 보살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게 너희에게 특히 일러주고 싶던 말이었다. 그 뜻을 알겠느냐? 노식은 그렇게 말을 맺고 둘을 바라보았다. 믿음보다는 막연한 기대에 찬 눈길이었다. 네. 다시 공손찬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그러나 유비는 말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겁먹은 듯 더듬거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비는 스승님의 문화에 든 날이 짧아 아직은 크신 가르침에 대강조차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는 어리고 천성 또한 게으르고 어리석어 홀로 깨우칠 재간도 없으니 다만 아득할 뿐입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묘한 여운이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억지로 꾸민 티가 없어 상대방은 그걸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기꺼운 마음이 솟아 모든 걸 스스로 털어놓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스승인 노식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닫고 떠나는 바람에 유비를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는 해도 그의 나이 17은 너무 어렸다. 아직은 더 배워야 한다. 더 채우고 더 닦아야 한다. 노식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지여강으로 떠날 채비에 바빠 이미 숙성한 공손찬과 똑같은 당부를 한 것인데 유비가 다시 그걸 상기시킨 것이었다. 거기다가 노식은 조정에 들어서면 충신이요 치사였지만 물러나 책을 잡으면 당대에서 손꼽는 학자였다. 보다 많은 배움을 구하는 어린 제자가 어찌 기특하지 않으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유비의 속을 떠보기라도 하듯 말했다. 장부에게 따로 배움의 터가 있고 달리 정한 스승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나이 17도 반드시 어리지만은 않다. 더구나 너는 이미 관례까지 치르지 않았느냐. 제가 듣기에 백리기를 갈 사람은 새끼밥만 준비하면 되지만 말리 기롤 갈 사람은 석 달 양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사 아닌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아직도 스승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제서야 노식도 더 말을 돌리지 않았다. 실은 여강을 소란스럽게 하는 오랑캐를 토평할 일과 어지러운 묘당으로 돌아갈 일에 마음이 뺏겨 잠시 내 나이를 잊은 듯하다. 스스로 행도하기에 모자람이 있다고 느낀다면 달리 스승을 구해 그 모자람을 채우는 일도 오르리라. 내가 알기로 지난날 나와 동문수학한 정강성이 아직 수백 문도와 함께 향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길이 멀지만 내가 굳이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너를 추천하는 글을 써주겠다. 조금 전 백규와 너에게 한 당부는 마음에 새겨 있지만 않으면 된다. 노식은 유비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청을 스스로 헤아려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 우러러보는 스승까지 소개해주겠다고 나왔다. 정현은 뒷날 학문만으로 공의 칭호를 얻고 그 고향 땅은 전공향이란 이름을 얻었으며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생전에 이미 통덕문이 세워졌을 정도의 대학자였다. 이에 공손찬도 슬것 욕심이 일어 유비와 함께 정현에게 청거해줄 것을 청했으나 노식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백규는 이미 나의 문화에 든 지 여러 해 되었으니 그만 요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라. 가솔가주군을 떠난 지도 오래거니와 몇 권의 서책을 더 읽는 이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한을 펴 정현에게 유비를 추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들으니 스승의 말도 옳아 공손찬도 더는 조르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영지까지 내려온 오한족으로 요서일 때가 소란스럽다는 소식을 인편에 들은 적이 있었다. 노식이 다 쓴 편지를 다시 훑어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가동이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옵니다. 원근의 여러 문인들 어르신께서 출간하신단 말을 듣고 본체 대청에 모여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조정의 부름을 전하는 이가 다녀간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벌써
소문이 원근에 퍼진 모양이었다. 노식이 가보니 관자만도 1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한때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은 부근의 젊은 선비들로 흑은 존경하는 스승에게 석별의 정을 표하고자 흑은 오랜 칩거 끝에 다시 벼슬길에 나서는 스승의 장도를 축하하고자 혹은 각기 술과 떡을 빚고 소와 닭을 잡아온 터라 초당에 넓지 않은 뜰은 그들이 데려온 가복들로 저자거리처럼 왁작거렸다. 그렇게 되고 보니 언제나 강도와 문학으로 엄숙하던 노식의 초당은 오래자나 별사와 축원이 얽혀 떠들썩한 잔치터로 변했다. 노식도 평소의 엄격함을 버리고 자애로운 사부로 돌아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정을 나누었다. 제자들이 차례로 올리는 잔을 한 잔도 사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칠연금과 축에 맞추어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사부까지 읊조렸던 것이다. 다만 평소와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언제나 힘주어 가르쳐온 충의와 더불어 동문 간의 굳은 결속을 잔치가 파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 당부한 것이었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한 가지라면 너희들은 모두 형제이다. 불의와 불충에 빠지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꾸짖어 말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어나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을 잊지 말아라. 결국 촉승유언기가 유비를 위해 한 일은 겨우 몇 푼의 학자가 아니라 노식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인맥에 닿게 해준 것이었다. 유비의 앞날을 위해서는 소중한 미천이 되는 인맥이었다. 이튿날 유비는 임지인 여강으로 떠나는 스승 노식을 동문들과 함께 심리나 전송한 뒤 공손찬과도 작별을 했다. 공손찬은 요석까지 갈 마피를 구하러 유주성으로 가고 유비는 정연을 찾아 학업을 잊기 전에 어머니와 촉승유언기를 찾아보기 위해 탁현누상촌으로 가기 때문에 더는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형님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뵙게 될는지요. 갈림길에 이르러 유비가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공손찬의 소매를 잡았다. 원래 모질지 못한 유비의 감상 탓도 있지만 둘 사이의 정 또한 그에 못지않게 깊었다. 하나는 의지 없는 고아이고 하나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다같이 남의 도움으로 학업을 닦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말수가 적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너그러운 성격에 있어서도 둘은 비슷했다. 그 밖에 고리타분한 경악이나 사장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은 점도 수많은 동문 가운데서 그들 둘이 남달리 가까워진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대여섯이 넘고 하나는 관례조차 앞당기고 집을 나선 소년인데 비해 하나는 이미 성혼을 하고 지방관리를 지낸 경험까지 있는 청년이었음에도 둘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이든 공손찬이 좀 단순하고 직선적인데 비해 어린 유비 쪽이 오히려 생각 깊고 우회적인 것이 나이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을 좁혀준 것이었다. 거기다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예를 잃지 않고 손이인 공손찬을 깍두시 형님으로 모시는 유비의 겸손한 몸가짐도 무뚝뚝한 공손찬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무렵 둘 사이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다. 마음이 굳기로 철석 같다는 공손찬도 그런 유비의 눈물을 보자 역시 눈시울이 불그레해지며 유비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아우 너무 상심맑게.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라면 헤어진 자는 또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지 않겠나? 뵙고 싶어도 요서 땅은 이곳에서 수백 리 상가들이 첩첩히 가로막혀 있으니 그렇지만 날랜말로 달리면 하루길일세. 거기다 그곳에는 오한에 좋은 말들이 많으니 아우가 그리울 때는 한달음에 달려오겠네. 학업이나 빨리 끝내고 돌아와 있게. 저도 언제든 형님이 뵙고 싶으면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도 좋지. 아니 모든 것이 뜻같지 못하면 차라리 그리로 옮겨오게. 그곳은 변세라 선비며 오한의 무리가 수시로 넘나드는 거친 곳이지만 그만큼 장부의 뜻을 펴볼 만한 곳이기도 하네. 거기다가 이 형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그곳에 약간의 기반은 있네. 자네까지 힘을 합치면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이네. 새겨 듣겠습니다. 하지만 뒷날 그들이 맺게 될 깊고 오랜 인연에 견주어 보면 그 이별은 기실 잠깐 동안의 나님에 지나지 않았다. 공손찬이 천하를 다투는 싸움에서 불행하게 죽는 날까지 둘은 혈육이나 다를 바 없는 정으로 힘을 합쳐 난세를 헤쳐나가게 된다. 공손찬과 눈물로 헤어진 유비는 서둘러 탁현 누상촌으로 향했다. 노식이 초당을 세운 역수는 탁군 안고현 땅이어서 누상촌까지는 빠른 걸음으로도 해질역에나 닿을까 말까 한 거리였다. 스승을 배웅하고 공손찬과 헤어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벌써 해가 중천에 솟은 때문이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제법 넓은 개울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적어도 50장은 되는 너비의 두자 깊이는 되어 보였는데 여름 장마에 씻겨간 뒤 다시 손을 보지 않은 탓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징검다리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유비는 신을 벗고 바지를 걷은 채 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모추인 9월도 이미 중순을 지난 데다 북쪽이라 물이 몹시 찼다. 거기다가 물 가운데는 보기보다 깊어 내를 건넌 유비의 아랫도리는 물에 한박 젖어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불이라도 피어 떨리는 몸을 녹이고 젖은 옷을 말린 뒤에 떠나고 싶었지만 갈 길이 바빠 그럴 틈도 없었다. 그래서 젖은 바지를 입은 채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였다. 누군가가 부른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냇물 저쪽에서 한 늙은이가 유비를 부르고 있었다. 섞어라 키 큰 어린 놈아. 귀담아 들으니 겨우 알아들을 만큼 낮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허름한 차림에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늙은이였는데 별나게 희고 긴 수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관례까지 치른 자신을 어린 놈이라고 함부로 불러대는 것도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워낙 나이가 든 노인이라 유비는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으니 이 늙은 것이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내 놈이라도 업어 건너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치 유비가 다리를 부수고 배를 없애버리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다. 그 같은 늙은이의 말투가 다시 귀에 거슬렸으나 유비는 말없이 건너온 냇물로 다시 들어갔다. 상대는 늙은이인데다 자신은 이미 젖은 몸이었다. 너무도 당당한 그 늙은이의 요구도 예사롭지 않았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었다. 한번 젖은 몸이어서인지 물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유비는 낯빛도 변하지 않고 건너가 하인이라도 부리고 있는 듯한 그 늙은이를 들쳐업었다. 보기보다 무거운 늙은이였다. 또래에서는 힘께나 쓰는 유비였지만 개울을 다 건넜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 늙은이를 개울가에 내려놓은 뒤였다. 이런 내 정신복에 보퉁이를 저쪽에 두고 왔구나. 내 놈을 부르는데 급해서 그만.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다시 나무라는 투로 하는 말이었다. 그제서야 유비는 노인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혼한 유건 하나 쓰지 않은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민촌의 무지렁뱅이 늙은이 같지는 않았다. 이따금씩 스승노식의 초당을 찾곤 하던 이름 모를 은사들에게서 느껴지던 분위기 같은 것이 그에게서도 느껴진 것이다. 그때 노인이 다시 소리쳐 꾸짖었다.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 너는 내가 포퉁이를 두고 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비가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늙은이는 한층 큰 소리로 나무랐다. 내가 어딜 가서 찾는단 말이냐. 잔말 말고 나를 업어라. 그러자 어지간한 유비도 은근히 부하가 일었다.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려 드는 듯한 기분마저 느껴지는 탓이었다. 거기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지체하다가는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길도 바빴다. 그러나 유비는 다시 말없이 그 늙은이를 업었다. 그냥 떠나버리면 이미 수고까지 소용없어져 버리지만 한 번 더 다녀오면 그 수고는 2배로 남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랜 것이었다. 다행히 그 늙은이는 한 번 더 냇물을 건너갔다 오는 것으로 더는 유비를 괴롭히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냇가의 마른 풀 위에 털썩 앉으며 전과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고 합니다. 좋은 상이다. 무슨 말씀이 온지. 10,000가지 상 가운데서도 심상이 제일 중하다는 뜻이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험한 눈길이 되어 다그쳤다. 내 놈은 혹시 나를 황석 선생쯤으로 넘겨짚은 거 아니냐. 그리하여 장자방처럼 천서라도 얻어 걸릴까 하여 내게 이리 인심을 쓴 거 싫었다. 물론 유비도 황석공과 장량의 예실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황식공이 다리 위에서 2번씩이나 벗어던진 신을 주어주었다는 장량을 흉내낸 건 결코 아니었다. 유비가 부드럽게 웃으며 받았다. 얘들은 다만 얘들일 따름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찌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째서 2번째로 나를 업고 건널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바라고 한 번 더 수고로움을 참았더냐? 늙은이가 다시 살피는 눈길로 돌아가 유비를 쏘아보며 물었다. 그제서야 유비도 그 늙은이의 두 눈에서 심상치 않은 빛을 알아보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2번째로 건너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움마저 값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로움도 2배로 셈쳐받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늙은이의 눈에서 한층 강한 빛이 뿜어나왔다. 내 나이 올해 몇이냐? 17입니다. 벌써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그게 바로 개같은 선비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인의의 본체다.
그걸로 빚을 주면 빚진 자는 10배를 갚고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부리려 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하게 된다. 나도 내게 빚을 졌으니 호den값을 물어야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고 하나 일러주마. 그걸 쓸 때는 결코 남이 내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유비가 빙긋이 웃었다. 저는 저 자신도 그걸 잊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유비를 주어지게 쳐다보는 노인의 눈에서는 그대로 불꽃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거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만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어디 사느냐? 탁현 누상촌에 삽니다. 그렇다면 탁록 정우의 후예겠구나.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노식 선생님의 문화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노자간 머릿속에는 귀신들의 말과 고집만 잔뜩 들어있는 그 대담한 착자가 널 길렀다고? 늙은이는 아무래도 못 믿겠다는 듯이 그렇게 되물었다. 나이는 줄잡아 10여 년 차이가 나 보이지만 말투로 미루어 보면 스승 노식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유비는 그 늙은이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공손히 물었다. 스승님을 잘 아십니까? 알지. 더벅머리로 책을 끼고 마영 늙은이의 문화를 드나들 때부터 알고 있다. 실은 오늘도 그 작자를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길이야. 스승님은 아침 일찍 여강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바로 그걸 말리려고 멀리서 달려왔는데 한 발 늦었다. 너는 테레의 소를 아느냐? 네. 뿌리 굵고 잡덜이 섞이지 않은 소를 골라 콩을 먹이고 비단으로 소를 치장함은 그 소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라의 제사에 그 고기를 쓰고자 함이니 어리석은 소는 백정의 도끼가 정수리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슬퍼한다. 벼슬도 그와 같으니 내 그걸 말리려고 그를 찾은 것이다. 사람이 학문을 닦으면 장사치가 귀한 구슬을 구해 살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쓰지 않을 바에야 학문을 닦아 무얼 하겠습니까? 노자간의 머리에 가득 들어있던 죽은 사람들의 말과 글이 어느새 너에게도 옮았구나. 그러더니 늙은이는 다시 한번 유비의 얼굴을 구석구석 뜯어보았다. 그걸 통해서 그의 지난날과 앞이를 한꺼번에 알아내겠다는 뜻이나 세밀한 눈길이었다. 그 아깝구나.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정해진 길이 있으니 어쩌겠느냐. 동덕과 천방이 멀다면 요순의 가르침도 세상을 위한 한 가닥 길은 되리라. 이윽고 늙은이는 그렇게 탄식했다. 노식 아래서 육아의 글밖에 읽은 적이 없는 어린 유비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유비가 무엇을 물을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먼저 유비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장부가 품은 뜻 중에 제세안민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 뜻을 이루겠느냐? 우선은 새로운 스승을 구해 부족한 배움을 이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스승님께서 떠나시면서 북해의 정강성 선생께 절을 청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묘당에 높이 올라 큰 관과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로는 예약을 말하고 아래로는 오영으로 다스릴 작정인가. 잎이 비록 아는 바는 적으나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길이 어찌 예약과 오영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 길뿐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는 대장인을 차고 두 손은 부어를 받든 채 삼군과 오병을 몰아 밖으로는 사이를 토벌하고 안으로는 역적음 주멸할 작정인가. 마찬가지로 대장부의 일이 어찌 반드시 그뿐이겠습니까? 만약 그래서 세상이 평온하고 백성들이 각기 그 삶을 즐거이 누릴 수 있다면 또한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너는 한실의 종친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조를 일으키고 키우신 열성의 피가 제 몸에도 흐르고 있음이니 잠시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몸은 궁벽한 곳에 영락해 있으나 마음은 근문 안에 있듯 높게 가지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비의 말 어디가 우스운지 갑자기 늙은이가 빙긋 웃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서야 잠시 내 등을 빌린 값을 하게 되었다. 가자. 그 늙은이가 영문을 몰라 얼떨떨한 유비를 데리고 간 곳은 거기서 멀지 않은 마을 힙세의 고목 아래였다. 너는 이미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빈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나도 말을 좀 아껴야겠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한 뒤 머리 위에 고목을 가리켰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은 이 고목이 몸으로 다하고 있다. 내 마음의 귀로 들어보아라. 그럼 나는 길이 바빠 가봐야겠다.
그 말에 유비는 나무를 한번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떠나려는 늙은이에게 물었다. 어르신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옵니까? 칡뿌리나 캐고 고사리나 꺾으며 산골에 숨어 사는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느냐. 뒷날 내 스승을 만나거든 그저 상산의 한 나무꾼 늙은이라고 하면 된다. 말을 마친 늙은이는 그대로 휘적휘적 제 갈 길을 떠나갔다. 아직도 미진한 유비가 무어라고 말하며 뒤따르려 하자 뒤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 덧붙였을 뿐이었다. 이 키 큰 어린 노마셈은 끝났다. 그제서야 유비도 따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끼고 그 늙은이가 가리킨 나무 쪽으로 돌아섰다. 넉넉히 새 아름은 됨직한 나무로 줄잡아 300년은 넘게 보이는 고목이었지만 마을 입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였다. 유비는 약간 실망이 되었으나 아무래도 그 늙은이가 실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아 찬찬히 그 나무를 살피기 시작했다. 높이 10장쯤 될까? 그러나 너무 늙은 탓인지 높은 곳의 가지들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고 단풍진 잎이 붙어있는 가지는 아래로 채 절반이 안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가지들도 한결같지는 않았다. 어떤 가지는 이미 반쯤이 검게 썩은 잎들로 지저분했고 어떤 가지는 노랗게 잘 단풍이 든 잎으로 아름다웠다. 고목줄기에서 뻗은 가지와 뿌리에서 새로 돋은 가지의 차이였다. 하지만 그걸로 그뿐 아무리 올려다보아도 그 늙은이가 그것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얼른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제법 따끈하긴 해도 역시 늦가을 볕이라 그런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있자 유비의 젖은 몸이 차차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비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서서 그 고목을 응시했다. 마음속으로는 그 늙은이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식경이나 지났을 무렵이었다. 얼어붙은 듯 서있던 유비가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품 안을 더듬어서 서찰 한 통을 꺼내서는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전날 스승 노식이 그를 위하여 정연에게 쓴 추천장이었다. 그 뒤 거의 뛰듯이 집으로 달려가던 유비가 딱 한 번 걸음을 멈춘 것은 고향 집 앞에 큰 뽕나무 앞에서였다. 이미 날은 저물었지만 동편에서 뜨는 열아울의 달빛으로 거무스레하게 드러나는 그 뽕나무는 마치 임금의 행차 때 쓰는 뚜껑 있는 수레 같은 모양이었다. 어렸을 적 그 가지 위에 올라 소꿉 동무들에게 나는 다음에 천자가 되어 이런 수레를 탈 테야 라고 으스대다가 어른들에게 호된 꾸중을 들은 추억이 서린 나무였다. 그러나 또한 그 일이 인연이 되어 먼 친척 아저씨에 지나지 않은 유언기가 발벗고 나서서 뒤를 보아주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신발을 짚고 돗자리나 치는 생활에서 벗어나 노식의 문화에 들게 되는 은혜의 나무이기도 했다. 유비가 거기서 잠시 걸음을 멈춘 것은 그런 추억에서 오는 어떤 감회 때문이었으리라. 막자리에 들려던 유비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도련한 키가에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의젓한 선비가 되어 돌아오리라 기대했던 외아들이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돗자리를 짜는 틀을 찾는 일이었다. 돛틀은 광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건 왜 찾느냐. 내일부터 다시 돗자리를 짜렵니다. 영문을 몰라 묻는 어머니에게 유비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 스승이 떠났다고 하지만 일껏 시작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돗자리를 짜겠다니.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과 거짓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갈 땅이 없으니 거지나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돗자리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원기 촉숙이 넉넉히 보아주고 있다. 너는 달리 스승을 구해 더욱 힘써 글을 배워야 한다. 글이란 이름자만 쓸 줄 알면 넉넉합니다. 더 배워봐야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 공연히 머리만 썩일 뿐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들의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가 논란과 걱정에 휩싸이며 물었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죽은 사람의 말과 글이라고 하다니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느냐. 어머님께서는 그럼 지금 세상이 그리 모자라고 성현의 가르침은 몰라서 이같이 어지럽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한 유비는 이어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그리고 인근에 널리 알려진 효자답게 노인이 가리킨 고목을 보며 느낀 것까지 모두 말함으로써 논란과 걱정에 빠진 홀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 고목은 바로 우리 한조였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높이 있는 가지부터 마릅니다. 그리고 땅에 가까워질수록 살아있는 것들이 늘지만 그것도 그 고목의 줄기에서 시작한 가지는 오래자나 말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의지했을 때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은 가지는 싱싱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하나의 거목으로 자라리라.
믿어집니다. 저는 바로 그런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말라가는 등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고 싶습니다.